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지방으로 변한다? 근육통을 느껴야만 근육이 큰다? 혹시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는 근성장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을 깨부수고 진짜 성장을 만드는 과학적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근성장이 운동하는 순간이 아니라 쉴 때 일어난다면 땀 흘리는 힘든 훈련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흔히 운동으로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으면서 커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건 좀 단순한 설명이에요. 먼저 몇 가지 흔한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지방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육세포랑 지방세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만 운동을 딱 멈추면 근육은 자극이 없으니까 줄어들겠죠. 이걸 근위축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니까 꼭 근육이 지방으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근육통, 알배김을 느껴야만 근육이 큰다 이런 믿음도 있죠. 지연성 근육통, 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근육 손상의 신호일 수는 있는데 성장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근육 손상은 성장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고요. 특히 운동에 좀 익숙해진 분들은 통증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 훈련 효과라는 거거든요. 한 달 만에 순수 근육 5kg이 늘었다 이런 광고 같은 비현실적인 기대도 있는데요. 근성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린 과정이에요. 운동을 정말 처음 시작하는 남성분이더라도 한 달에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근육은 한 1kg 내외. 그 정도가 현실적인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오해를 걷어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훈련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훈련은 근육을 직접 뚝딱뚝딱 만드는 행위라기보다는 근육한테 야, 너 이제 커져야 돼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호를 보내는 주요 방법, 메커니즘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계적 장력이에요. 근육이 무게에 저항하면서 힘을 쓰고 또 늘어날 때 받는 물리적인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게 마치 공장의 메인 스위치를 탁 켜는 것처럼 근육 단백질 합성 과정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했던 근육 손상인데요. 운동 때문에 근섬유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나는 거죠.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우리 근육의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위성세포를 깨우게 됩니다. 이 위성세포들이 손상된 근섬유에 가서 딱 붙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근육이 이전보다 더 크고 튼튼하게 복구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기계적 장력이 성장 시작 명령이고 근육 손상이 수리 및 증축 공사, 인부 모집 신호라면은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반복 운동을 할 때 근육 안에 젖산 같은 대사 부산물이 막 쌓이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운동할 때 팔이 빵빵하게 붙는 듯한 느낌, 펌핑감인데요. 펌핑감이 대표적인 대사 스트레스의 결과 중 하나죠. 이런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성장 관련 반응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거나 더 많은 근섬유가 운동에 동원되도록 만드는 식으로요. 그럼 이 세 가지 신호, 기계적 장력, 근육 손상, 대사 스트레스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훈련에서는 이 세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연구들을 보면 그래도 기계적 장력을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습니다. 근육 손상이나 대사 스트레스는 이 기계적 장력의 효과를 좀 더 도와주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 기계적 장력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가령 가벼운 무게로 더 이상 못 들 때까지 실패 지점까지 운동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엄청난 대사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결국 모든 근섬유를 쥐어짜게 되잖아요. 마지막 반복에서는 근육이 정말 엄청난 기계적 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훈련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진짜 성장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훈련이 끝난 후 회복 및 적응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훈련 직후에는 근육이 피로해서 오히려 수행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데 핵심은 근육 단백질 합성, MPS, 그러니까 근육 만드는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훈련 끝나고 약 한 2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고조에 달하고요.
길게는 36시간에서 48시간까지도 평소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돼요. 이 기간이 바로 근육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커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걸 초과회복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은 다음에 또 비슷한 스트레스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전 상태보다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위기를 겪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 번 초과 회복되면 계속 그 상태는 아니고요. 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다음 훈련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쉽지만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회복과 초과 회복의 주기는 초보자와 숙련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초보자는 새로운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근육 만드는 속도, MPS 증가가 강하고 꽤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훈련 경력이 많은 숙련자는 몸의 자극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응을 해서 반응이 더 빠르고 짧게 나타납니다. MPS 증가 기간이 24시간 안쪽으로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숙련자는 더 자주 운동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더 강한 자극이나 새로운 방식의 자극을 줘야 할 수도 있죠. 성장을 계속 이어가려면 더 영리하게 자극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훈련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너무 자주 해도 너무 뜸해도 안 좋을 텐데요. 초과 회복의 정점, 그 부근에서 다음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빨리 다음 훈련을 시작하면 아직 회복이 덜 끝났는데 피로만 쌓여서 오히려 성장이 멈추거나 다칠 위험이 커지는 과훈련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오래 쉬면 초과 회복으로 얻었던 그 보너스 효과가 사라져버리니까 성장이 더뎌지거나 심지어 약간 퇴보할 수도 있죠. 계단 오르듯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훈련 경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육 부위 크기, 예를 들면은 팔 근육이 허벅지 근육보다 빨리 회복해요. 또 어떤 운동을 했는지, 단순한 팔 운동보다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온몸을 쓰는 운동이 회복에 더 오래 걸리죠. 이런 거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규칙보다는 자기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훈련 강도나 빈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엔 훈련량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최소 유효 훈련량, 최대 적응 훈련량, 최대 회복 가능 훈련량 이런 지표를 쓰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다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충분히 쉬어주는 주기를 잘 만드는 거.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 근성장의 핵심 과정을 정리를 해볼게요. 근성장은 훈련이라는 자극으로 시작 신호를 보내고 그 후에 회복 과정을 거쳐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적응하는 이른바 SRA, 즉 자극 회복 적응 주기를 따릅니다. 기계적 장력이 가장 중요한 신호이고 근육 손상과 대사 스트레스가 이를 돕습니다. 실제 근육이 커지는 건 훈련 후 회복기이고 초과 회복 원리에 따라서 최적의 타이밍에 다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근육 부위마다 운동 종류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훈련량과 빈도를 조절하는 게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 그건 바로 애청자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야기의 깊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의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의 다음 여정을 함께 걸어주세요. 훈련으로 성장하라는 신호는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신호에 우리 몸이 제대로 응답해서 실제로 근육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만약 최고의 운동 계획이라도 영양 공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성장을 위한 영양하면 크게 단백질, 총칼로리, 그리고 음식의 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단백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조직을 이루는 기본 재료, 아미노산, 그러니까 벽돌을 제공하죠. 우리 몸에서는 계속해서 근육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또 분해되는데 근육이 실제로 커지려면 만드는 양이 분해되는 양보다 많아야 돼요. 이걸 순단백질 균형이 양이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 균형을 양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보통 자기 체중 1kg당 한 1.6g에서 2.2g 사이의 단백질을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범위를 넘어서 훨씬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그만큼 비례해서 더 빨리 자라지는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체지방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하루 총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눠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근육 합성 스위치를 최대로 탁 켤 수 있는 단백질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아요. 보통 한 끼에 20g에서 40g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 체중 킬로그램당 따지면 0.4g에서 0.55g 정도, 그 정도를 먹었을 때 근육 만드는 속도, MPS가 최대로 자극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 역할이 커요. 이 류신이 약 3g 정도는 섭취되어야 MPS 스위치가 제대로 딸깍하고 켜진다고 보거든요. 그 양이 보통 고품질 단백질 20에서 40g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보다 적게 먹으면 스위치가 좀 덜 켜지고 훨씬 많이 먹는다고 스위치가 더 세게 켜지는 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합성 효과는 별로 없고 남는 건 그냥 에너지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는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이런 기회의 창 이야기가 많았죠. 요즘에는 이 창이 최소 24시간 이상은 지속된다고 봐요. 그래서 운동 직후 골든타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하루에 필요한 총 단백질 양을 잘 채우면서 이걸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한 3번에서 6번 정도 걸쳐서 20에서 40g씩 꾸준히 나눠 먹는 게 MPS를 하루 종일 높게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류신 스위치를 주기적으로 계속 켜주는 것처럼요. 단백질의 질도 고려하면 좋습니다. 질이라는 건 아미노산 구성이나 이제 소화 흡수 속도 같은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류신 함량이 높아서 운동 직후에 먹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카제인 단백질은 이제 흡수가 느려서 자기 전에 먹으면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콩이나 완두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나 류신 함량이 동물성보다 좀 낮은 경우가 있고 소화율도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양을 좀 더 많이 먹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를 섞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벽돌이었다면 다음 핵심 요소인 칼로리는 건축 현장 인부들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합성하는 건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동화작용이에요. 만약 먹는 칼로리가 쓰는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리 부족 상태, 즉 다이어트 중이라면 우리 몸은 생존이 우선이니까 에너지 소비가 큰 근육 합성 같은 사치스러운 활동은 줄이려고 해요. 근육 만드는 속도 MPS가 느려지고 심하면 기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까지 하죠.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싶다면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약간 더 많은 칼로리 잉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잉여 칼로리가 필요하지만 무작정 많이 먹으면 그냥 살만 찔 수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불필요한 체지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근성장을 최대한 도우면서 지방은 최대한 덜 찌게 하는 적절한 수준의 잉여를 찾는 거예요. 보통 자기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 이걸 유지 칼로리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한 300에서 500kcal 정도 더 먹거나 유지 칼로리의 10에서 20% 정도를 추가하는 걸 좋은 시작점으로 봅니다. 보통 체중이 일주일에 약 한 0.25%에서 0.5% 정도 증가하는 속도인데요. 이 정도가 비교적 지방 증가를 좀 억제하면서 근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속도라고 여겨져요. 체지방률에 따라서 잉여 칼로리가 근육으로 갈지 지방으로 갈지 달라진다, 이런 P 비율 개념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지방률이 좀 낮을수록 남는 칼로리가 근육 만드는 데 쓰일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체지방률이 높으면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체지방 상태에서는 근육량 늘리는 벌크업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총 칼로리 안에서 단백질만 맞추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아무거나 먹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특히 고강도 근력 운동할 때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근육 안에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 저장 형태가 충분해야지 힘을 제대로 쓰고 더 강한 훈련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보통 총 칼로리의 45%에서 65% 정도는 탄수화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지방도 중요해요.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드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성장 관련 호르몬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요. 또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필요하죠. 너무 극단적으로 지방을 안 먹으면 호르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총 칼로리의 20에서 35% 정도는 건강한 지방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의 질 문제입니다. 단백질과 총 칼로리 숫자만 맞추면 정크푸드로 채워도 괜찮을까요?
단순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매크로 숫자만 맞추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음식으로 그 숫자를 채우느냐, 즉 음식의 질이 우리 몸 전체 시스템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 대사, 단백질 합성, 호르몬 생성, 면역 반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백 가지 반응에 꼭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해요. 이게 부족하면 마치 공장 기계에 윤활유가 부족한 것처럼 시스템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또 요즘에는 장 건강이 근육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 근육축 이런 기능도 주목받고 있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이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적이고요. 결국 가공 덜 된 자연식품 위주의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 시스템 전체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회복 능력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소화하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영양이 부족하면 그 힘든 훈련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해지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훈련이 성장하라는 요청서를 보내도 영양이라는 자원이 없으면 근육 공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첫째,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MPS 신호가 와도 만들 아미노산이 없으니까 근성장은커녕 오히려 근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둘째, 에너지인 칼로리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 많이 쓰는 근육 합성 시스템 가동을 꺼버립니다. 셋째, 음식의 질이 낮아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부족하면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고 회복 능력이 저하돼서 SRA 주기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훈련의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간단한 공식이에요. 훈련 자극 곱하기 영양 공급은 근성장. 여기서 영양 공급이 0에 가까워지면 결과도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인 영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영양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 그리고 에너지인 칼로리를 공급을 하고 시스템 전체 효율을 높이는 음식의 질을 통해서 훈련 효과를 현실로 만듭니다. 충분한 단백질, 체중 킬로그램당 1.6에서 2.2g을 한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20에서 40g씩 나눠서 섭취를 하고, 근성장을 돕는 적절한 칼로리 잉여 상태, 즉 유지 칼로리보다 300에서 500kcal 정도 더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신체 시스템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영양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훈련의 효과는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훈련으로 성장 신호를 보냈고 영양으로 재료와 에너지까지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노력이 회복이라는 과정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 회복의 근성장에 숨겨진 열쇠라면 그 열쇠는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야 될까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수면입니다. 잠자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동화작용, 즉 성장 촉진 상태예요.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하루 분비량의 상당 부분, 거의 70% 정도가 이때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조직 복구를 돕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또 근육 성장에 중요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주로 잠자는 동안 회복되고 올라가서 아침에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근성장에 정말 치명적인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요. 실제 연구를 보면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 MPS가 약 18%나 눈에 띄게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아지고 코르티솔 수치는 높아지고 근육 성장에 아주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더 심각해지겠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성인 운동선수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잠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되게 중요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이 규칙적인 생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거 너무 오래 보지 않는 거, 또 침실 환경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거, 이런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게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말고 휴식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에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계, 그리고 브레이크 및 정비 모드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계가 있거든요. 훈련 중에는 힘을 내야 되니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훈련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회복 그리고 재충전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우세한 상태로 전환돼야 돼요. 이게 바로 휴식과 소화 모드인데요. 몸이 편안하게 쉬면서 회복에 집중하는 상태예요. 훈련이 끝나고도 계속 교감 신경계가 활성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이게 근육 회복이랑 성장을 방해해요.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과훈련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훈련 후에는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훈련 마무리할 때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이제 쿨다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깊고 느리게 복식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요.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는 건 당연하고 쉬는 날에는 가볍게 걷거나 요가 같은 저강도 활동, 이걸 액티브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근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제 눈에 잘 보이진 않는데 근성장 과정에 정말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높게 유지될 때 발생합니다. 코르티솔은 대표적인 이화 호르몬이에요. 즉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직접적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유도해요. 동시에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경로, 엠토르 경로를 억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동화 호르몬, 즉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의 생산 그리고 기능까지 방해하는데요. 전반적인 호르몬 환경 자체를 근육 분해에 유리하고 합성에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잘 챙겨 먹어도 만성 스트레스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꽉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몸 건강, 특히 근성장에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이제 즐거운 취미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앞서 말한 충분한 휴식, 수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정신적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줘서 근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회복이 부족하면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극, 영양, 회복은 근성장이라는 목표를 떠받치는 세 개의 다리랑 같아요. 회복이라는 다리가 약하면 전체 구조가 불안정해지죠.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SRA 주기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초과 회복이 안 일어나니까 성장이 정체됩니다. 피로가 계속 쌓이면 결국 훈련이 성장을 돕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독, 즉 과훈련 상태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회복 부족은 코르티솔 증가, 테스토스테론 감소 같은 이런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근육 합성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고 근육이 성장 신호에 둔감해지는 아나볼릭 저항성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어요. 신경의 피로는 운동 능력 저하 그리고 부상 위험 증가로 이어지고요. 결국 회복 없는 훈련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 이제 회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회복은 훈련과 영양의 결과를 실제 성장으로 전환하는 필수적인 능동적 과정입니다. 특히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을 하고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최고의 동화작용 시간입니다. 훈련 후에는 의도적인 휴식과 이완을 통해서 흥분된 교감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회복 모드인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만성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합성을 억제하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SRA 주기가 완성되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되어서 결국은 성장을 멈추거나 퇴보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훈련, 영양, 회복이라는 근성장의 세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노력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근성장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변수들은 뭘까요? 훈련, 영양, 회복 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바꾸기 힘든 외부 요인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호르몬 환경, 유전, 그리고 시간과 꾸준함, 그걸 줄 수 있는데요. 먼저 호르몬 환경, 특히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같은 동화작용 호르몬은 근성장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운동인들, 우리가 흔히 내추럴이라고 부르는 훈련자들은 자신의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생리적인 범위 안에 호르몬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안드로겐성 동화작용 스테로이드 같은 외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중 호르몬 농도를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초생리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극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한테 초생리적 용량의 테스토스테론만 투여했는데도 그냥 위약을 받은 그룹에 비해서 상당한 근육량과 근력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운동 안 하고 약만 썼는데도 근육이 늘다니까 놀랍죠. 물론 운동과 약물을 같이 사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나타났고요. AAS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시키고 근육세포 획수를 늘리는 위성세포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촉진하고 또 훈련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자체를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등 내추럴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소셜미디어나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정말 비현실적인 몸들이 혹시 약물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뜻이죠. 내추럴 훈련자로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남과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전인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유전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죠. 근성장 잠재력에 있어서도 유전의 영향은 상당히 커요. 연구에 따르면 개인 간 근육량 차이의 약 50%에서 80%, 근력 차이의 약 30%에서 85%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단백질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가 생기면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하는 이중 근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 빠른 수축과 큰 힘을 내는 데 유리한 그 속근섬유의 구조 단백질을 만드는 알파 액티닌 3라는 유전자의 변이는 순발력 운동 능력이나 근비대 훈련 반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구력에 유리한 지근섬유 그리고 근비대에 유리한 속근섬유의 비율 자체도 약 40에서 50% 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근섬유 비율이 선천적으로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근비대 잠재력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유전이 모든 걸 결정하는 운명론은 아닙니다. 유전은 잠재력의 범위나 어떤 성향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노력의 가치를 절대 무효화하진 않아요. 어떤 유전적인 조건을 가졌든 꾸준한 훈련 그리고 올바른 영양, 충분한 회복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 범위 안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마지막 외부 요인으로 시간과 꾸준함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은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수개월,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자극과 적응의 결과물이죠. 여기서 핵심 원리가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우리 몸은 특정 수준의 자극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면 더 이상 성장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따라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꾸준히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제공해야 됩니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니면 같은 무게로 횟수나 세트를 더 많이 하거나 훈련 빈도를 늘리거나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경력이 쌓일수록 성장 속도는 점점 느려지죠. 이게 바로 수익 체감의 법칙인데요. 운동을 정말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 시기, 대략 첫 1년 정도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눈에 띄는 성장을 경험하는 뉴비 게인 현상이 나타나요. 하지만 훈련 경력이 쌓여서 중급자, 상급자로 갈수록 성장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상급자의 경우는 1년에 순수 근육 1kg을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교한 훈련, 영양 전략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과거의 노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근육 기억 효과, 머슬 메모리 효과가 있다는 점이죠. 과거에 꾸준히 운동했던 사람이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이전의 근력과 근육량을 회복하는 현상을 근육기억, 머슬 메모리라고 해요. 여기에는 세포 수준의 이유가 있어요. 훈련을 통해 얻었던 근육세포 안의 핵, 즉 단백질 합성 공장 중 일부는 운동을 중단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훈련이 다시 시작되면 빠르게 단백질 합성 시스템을 재가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만들어둔 공장이 남아있는 거고요. 또 과거 훈련 경험이
근성장 관련 유전자들이 더 쉽게 활성화되도록 일종의 표식을 남겨서 다시 훈련할 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근성장은 정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근성장을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훈련, 즉 자극은 전체 연주를 이끄는 지휘자의 역할이고요. 영양, 즉 재료와 에너지는 소리를 내는 악기 그리고 연주자들의 체력과 같다고 볼 수 있죠. 회복, 즉 수면과 휴식은 다음 악장 연주를 위해서 재충전하는 쉼표와 휴식 시간이고요. 그리고 유전이라는 잠재력과 시간이라는 경험은 연주자 개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숙련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최고의 연주, 즉 최적의 근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요소만 특출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 그리고 이걸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성장의 최종 결과는 훈련, 영양, 회복이라는 주요 요소 외에도 개인의 호르몬 환경, 타고난 유전적 소인, 그리고 시간과 꾸준함이라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데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근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 체감의 법칙을 따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과부하를 꾸준히 적용하는 게 중요하고, 과거의 훈련 경험은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결과는 특정 요소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 이 모든 요소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꾸준히 관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은 그 즐거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애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